이춘재는 한국의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으로 화성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이춘재는 15명의 여성과 소녀를 살해했으며 주로 경기도 화성과 그 인근 지역에서 다수의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1986년 9월 15일) 오전 10시 한국 화성. 한 주민이 농사일을 하러 가는 길에 산길 옆에서 나이 많은 할머니의 시신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건 현장은 범인의 잔혹함뿐만 아니라 목이 졸려 숨진 할머니의 끔찍하게 뜬 눈으로 인해 더욱 공포스러웠습니다. 이 소식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마을 주민들에게 빠르게 퍼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1시간 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건 현장과 범행 수법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는 노령의 할머니로 피부는 주름지고 거칠며 검버섯이 많은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관절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낙엽으로 덮인 땅 위에서 알몸으로 발견되었으며 차가운 밤을 보내며 근육은 굳은 상태로 뻗어 있었습니다. 목을 졸려 질식사한 흔적이 있었으며 두 눈은 튀어나올 듯이 크게 뜬 채로 입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경찰은 믿기 어려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피해자는 살해되기 전에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아직도 범인의 체액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나이 많은 할머니에게 저지를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땅의 흔적들은 피해자가 저항했음을 보여주었지만 범인의 힘에 비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약한 발자국과 끌린 자국은 피해자가 이동된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땅에 남겨진 발자국은 크지만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른 낙엽을 치우고 땅에 남은 자국을 측정했지만 범인은 농사일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장화를 신고 있어 크기 정보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몸에 남긴 체액은 신속히 수집되었지만 추가 단서나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범인의 정액에서 DNA를 발견했지만 당시 과학기술은 이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거나 대조할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결국 샘플은 해외로 보내졌고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현장을 목격한 후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71세 황민영 할머니로 아들이 사고로 죽은 후 며느리가 재혼하면서 손자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황 할머니가 강간과 학대를 당하며 목숨을 잃은 동안 손자는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는 할머니가 밭을 나간 줄로만 알고 기다렸고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이는 고아를 위한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경찰은 황 할머니와 접촉했던 마을의 남성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그들 중 아무도 의심스러운 점을 보이지 않았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황 할머니가 살해된 뒤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된 희생자가 9명 더 발견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나이는 13세에서 71세까지 다양했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가리지 않고 공격했으며 특정 연령대나 유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를 제압하기 쉬운 대상으로 선택한 후 범행을 저지르고 살해해 흔적을 없앴습니다. 모든 피해자는 여성으로 13세와 14세의 어린이를 포함해 나머지는 20대, 50대, 60대였습니다. 모든 피해자는 체력이 약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건은 강간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살해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된 정액 샘플은 DNA 대조를 위해 수집되었지만
당시로서는 일치하는 결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8번째 피해자인 박송이 14세의 사건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989년 설날 하루 뒤 박송이는 친구 집에 간다고 허락을 받고 나갔지만 밤이 깊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친척들과 함께 그녀를 찾기 시작했지만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박송이가 갔던 친구 집에서는 그녀가 잠깐 머물다 일찍 돌아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친구 집 주변의 이웃들도 그녀가 집을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진행된 수색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농부가 자신의 논 근처 수로 옆에서 박송이의 반나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분노한 마을 주민들로 인해 현장은 혼잡했지만 마을 이장의 보호와 조치 덕분에 시신 주위의 증거는 비교적 잘 보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기절했고 아버지는 딸의 시신을 보고 미친 듯이 분노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이전 사건과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강간당하고 목 졸려 숨진 점은 동일했지만 이번 사건은 범인이 더 부주의했으며 이전 사건들보다 많은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걸까요? 라고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하반신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몸에는 많은 멍과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이 상처는 피해자가 누워있던 거친 잡초와 나뭇가지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정액 샘플 외에도 피해자의 손톱 사이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샘플은 즉시 해외로 보내졌습니다. 경찰은 또한 4,000개의 지문, 570개의 DNA 샘플, 180개의 머리카락 샘플을 수집하여 용의자들과 비교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얻은 진술은 아무런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CCTV도 없었고 가로등도 부족했으며 사건 지역은 인적이 드문 외딴 곳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미리 추적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해외에서의 분석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6개월 후 대조 결과 피해자의 손톱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의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가 밝혀졌습니다. 그는 박송이와 같은 마을에 살던 윤상여, 22세였습니다. 1989년 7월 27일, 윤상여는 공식적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초기, 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8건의 사건에 대해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자신이 관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송이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너는 집에 있지 않았어. 어디 있었지? 혼자서 기분 전환을 위해 거리를 걸었어요. 너는 사건 당일 박송이를 만나지 않았고 그녀와 특별한 관계도 없다고 말했지. 그런데 왜 내 머리카락이 그녀의 시신에서 발견된 거지? 윤상현은 땀을 흘리며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모든 피해자는 여성으로 13세와 14세의 어린이를 포함해 나머지는 20대, 50대, 60대였습니다. 모든 피해자는 체력이 약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건은 강간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살해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된 정액 샘플은 DNA 대조를 위해 수집되었지만 당시로서는 일치하는 결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8번째 피해자인 박송이, 14세의 사건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989년 설날 하루 뒤, 박송이는 친구 집에 간다고 허락을 받고 나갔지만 밤이 깊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친척들과 함께 그녀를 찾기 시작했지만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박송이가 갔던 친구 집에서는 그녀가 잠깐 머물다 일찍 돌아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친구 집 주변의 이웃들도 그녀가 집을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진행된 수색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농부가 자신의 논 근처 수로 옆에서 박송이의 반나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분노한 마을 주민들로 인해 현장은 혼잡했지만 마을 이장의 보호와 조치 덕분에 시신 주위의 증거는 비교적 잘 보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기절했고 아버지는 딸의 시신을 보고 미친 듯이 분노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이전 사건과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강간당하고 목 졸려 숨진 점은 동일했지만 이번 사건은 범인이 더 부주의했으며 이전 사건들보다 많은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걸까요? 라고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하반신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몸에는 많은 멍과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이 상처는 피해자가 누워있던 거친 잡초와 나뭇가지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정액 샘플 외에도 피해자의 손톱 사이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샘플은 즉시 해외로 보내졌습니다. 경찰은 또한 4,000개의 지문, 570개의 DNA 샘플, 180개의 머리카락 샘플을 수집하여 용의자들과 비교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얻은 진술은 아무런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CCTV도 없었고 가로등도 부족했으며 사건 지역은 인적이 드문 외딴 곳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미리 추적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해외에서의 분석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6개월 후 대조 결과 피해자의 손톱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의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가 밝혀졌습니다. 그는 박송이와 같은 마을에 살던 윤상여, 22세였습니다. 1989년 7월 27일, 윤상여는 공식적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초기, 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8건의 사건에 대해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자신이 관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송이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너는 집에 있지 않았어. 어디 있었지? 혼자서 기분 전환을 위해 거리를 걸었어요. 너는 사건 당일 박송이를 만나지 않았고 그녀와 특별한 관계도 없다고 말했지. 그런데 왜 내 머리카락이 그녀의 시신에서 발견된 거지? 윤상현은 땀을 흘리며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와 피해자 간의 관계를 조사하며 그의 아내와의 갈등, 그리고 아내와 여동생의 친밀한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춘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수사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춘재의 집이 수색되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학대하는 데 사용했던 밧줄을 태우고 침대 위에 이불을 교체하며 증거를 없애려 했지만 이웃의 목격으로 그의 행동이 발각되었습니다. 얼마 전 이춘재가 집 뒤에서 무엇인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우리 집까지 날아와서 밖으로 나가보니 그는 침대 이불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증거 은폐 장소를 찾아갔고 이미 재가 사라진 상태였지만 땅속 재더미에 묻혀있던 반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의 집에서는 침대 가장자리에서 미세한 혈흔이 발견되었고 침대 밑 틈새에서 이수민의 머리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명확한 증거들은 이춘재가 더 이상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하며 공식적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1995년 1월, 이춘재는 이수민에게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8년 10월 11일, 윤상현은 모범적인 교도소 생활로 19년 만에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사회에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감옥에 갇히게 만든 범죄를 알고 있었고
특히 박상희의 가족과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윤상현은 외면당하며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윤상여가 기소된 강간 및 연쇄살인 사건으로부터 29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의 법률이 바뀌어 중대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과거의 의문스러운 사건들이 다시 조사되고 진실이 한 번 더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의문점이 많았던 윤상여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과학적 기술과 개인정보 시스템이 충분히 발달하여 사건의 재조사 및 대조가 가능했습니다. 2019년 9월 5일, 30년 전 강간 및 연쇄살인 사건의 진실이 다시 언급되었고 진범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1994년 처제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이춘재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시신에서 추출된 DNA 분석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여 그는 모든 죄를 부인할 수 없었고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후 여론은 다시금 들끓었습니다. 이춘재는 신문 중 자신이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저지른 살인 피해자가 총 15명에 달한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중 9명은 윤상여가 체포되기 전, 나머지 6명은 그 후에 발생했으며 여기에는 이수민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건이 이미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춘재는 연쇄살인 사건의 나머지 14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공동체의 분노를 증폭시켰으며 한국 정부는 자국의 법률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또 한 번 깊은 상처와 논란을 남기며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